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원영섭 단장, 설주환 부위원장,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저희가 어제 속보로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후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이재명 대표 많이 회복했나요? 네, 어제 오후 긴급 수술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약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은 이 대표, 오후 6시쯤 수술은 마쳤고 의식은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 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리면서 손상된 목 안쪽 정맥의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이 대표는 하루에 한 번 가족 면회만 가능한데 어젯밤엔 부인 김혜경 씨와 한 차례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앞에는 경찰과 이 대표 지지자 몇몇이 밤새 자리를 지켰는데요. 비가 오는 지금도 이곳 병원 앞에는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찰이 모였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정치 테러에 정치권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규탄 성명을 내고 병문안도 예정돼 있는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표를 위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가족과 민주당 당직자들을 만나 위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금 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습 사건에 대한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직자와 최고위원 등 관계자도 의총을 마친 뒤 오후에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저희가 뉴스 중간에 현장 상황 바뀌는 대로 다시 한번 표선호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저희가 어제 긴박하게 뉴스 중간에 속보 전달을 했는데 어제 오늘 상황부터 우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박성중 대변인이 직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이 얘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데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당 지도부의 방문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또 이번 피습이 열상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깊이 찔려서 난 상처이기 때문에 경정맥 봉합 수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하는 열상이 아니라 찔려서 상처를 입은 자상으로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박성준 대변인이,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상이다? 네,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일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10시 30분경이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도중 피습을 당했고요. 왼쪽 목 부위에 1.5cm 열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오후 3시 18분경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돼서 2시간 수술을 받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피습, 테러당하는 어떤 초유의 사건이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한번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번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목 왼쪽 경정맥 손상을 입어서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목 부위, 경정맥 부분은 얼마나 위험한 부위인가요? 우리가 보통 경동맥도 있고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이제 심장으로부터 뇌에 공급된 후에 그것이 바로 이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동맥은 안쪽에 있고 정맥은 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동맥이 찔렸을 경우는 거의 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형태가 되는데 경정맥은 비교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도가 떨어지지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상됐을 경우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뇌와 연결된 여러 가지 혈액을 받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손상의 정도가
바깥에 열상이 들어가고 혈관에 자상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경이라든가 위험한 부위가 그거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맥에서 혈액이 이제 샜을 경우, 지금 새가 혈전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것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 혈전이 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삐딱지가 이제 타고 올라갈 수 그렇죠. 혈관을 예.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맥으로 공급이 느려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부위인데 다행히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응급 수술을 통해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수술이 진행된 서울대병원 앞에 지지자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네네. 일단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 최고위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 민주당은 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원인인지 아마 당에서도 굉장히 파악하기로도 이제 분주했었는데요. 이제 오후에 이제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으시다는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수술을 안전하게 마쳤다라고 해서 지금 회복 중이라는 얘기에 일단은 당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98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공관이라든지 어떤 그 당 체제가 선거 체제로, 총선 체제로 이제 가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대표의 회복을 가장 빠르게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빨리 쾌유를 하셔가지고 대표로서 복귀하신 다음에 어떤 총선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금 당에서는 부재 중일 때 네. 어떻게 임시적으로나마 어떤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최고위 집행부가 일단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수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 어제 사고 현장 보면은 경찰 인력들이 꽤 있었습니다. 40명 안팎, 41명인가 좀 있었는데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막지 못한 이유가 경호를 무조건 야당 대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시기상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지금 상태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예.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면 당 대표라든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 경비 경호 규칙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인파나 교통 관리를 위해서 기동대, 우리말로는 이제 소대인데 거기는 이제 경찰벌은 제대에 23명이고 형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한 10여 명 되는데, 그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 주변의 관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경호 경비가 들어가면은 근접 경호를 합니다. 말하자면 바짝 붙어갖고 주변 위험을 차단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차단을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외곽에서, 그러니까 외곽 1선에서 2선, 1선, 2선 이렇게 하는 부분 차단인데 근접 경호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접 경호를 했을 경우는 지지자가 악수하자고 했는데 그걸 내친 게 그럴 수도 문제가 있죠.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총선 기간은 다릅니다. 총선 기간은 근접 경호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의 책임을 묻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이런 부분을 좀 노렸다, 뭐 빈틈을 노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대목이기도 예. 하네요. 예.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네. 검찰도 부산지검에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서 뭐 이 부분은 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사안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야당 대표가 이제 피습당하는 이제 백주 테러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에 분류될 수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사회주의 이목이 집중되고 굉장히 큰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제 경찰이 지휘했거든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이제 송치할 수밖에 없고, 또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제 법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좀 협조해서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좀 더 실체 진실 발견하고 또 엄벌하는데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4월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총선에 또 이러한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뭐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검찰청 자체에서 어떤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뭐 향후 야당 대표 뭐 선거 의사 기간에 들어가기 전이더라도 어떤 대응책 마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지금 경찰에서도요 대응책을 이제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전에는 야당 대표 경우에는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담 보호하는 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뉴얼을 바꿔서 이제는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우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념, 진영에 있어서는 가장 대립적인 그런 정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뭐 자당 아니고 또 다른 당에서 어떤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테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또 총선을 앞두고 빨리빨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 얘기를 저희가 왜 나눴냐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장가 기자, 오늘 SNS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40대 남성의 결국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서 붙잡는 일이 사실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요. 한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찾기로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협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건데 오늘 새벽에 한동훈 위원장 신변을 위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4시간 만에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이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참 무서워서 좀 불안해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한 위원장을 향한 살해 협박도 있고 또 장관 시절에도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아파트 자택 앞에 40대 남성이 흉기하고 뭐 점화형 토치인가요? 이런 거를 갖다 놔갖고 그걸 구속되는 일이 좀 벌어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남일 같지 않았겠어요. 예,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신림동역에서 벌어졌던 그 일도 모방 범죄가 한동안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형태의 정치적 테러도 사실 굉장히 모방 범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경찰의 보호 이전에 자체적인 인력으로도 사실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습격 피의자 과연 60대 남성 누구냐, 왜 했냐,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사건 한번 돌아가 볼 텐데 영상으로 먼저 보신 다음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사이라는 말. 뭐야? 저 사람 저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대표님 괜찮으세요? 119 불러 빨리. 119 불러 119. 대표님 힘내십시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네, 영상 다시 봐도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요. 피의자 60대 남성이요.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답니다. 한번 자택을 한번 뒤져서 어떤 것들을 계획했는지 한번 알아볼 것 같습니다. 검찰이요. 자, 장가 기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 가덕도에 간 다음에 기자들하고 유튜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갑자기 앞으로 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모두가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에 이 종이 왕관을 쓴 남성, 종이 왕관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쓴 이 남성이 사인 하나 해주세요 라면서 정면에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영상 보시고 있지만 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맞은편에서 카메라가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카메라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남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비집고 드러나왔다. 그렇습니다. 이후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상의에서 이 흉기를 꺼냈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이 길이 18cm의 흉기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남성을 미리 막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피해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인 줄 알았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예. 특이한 거예요. 원래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오진 않거든요. 그분은 좀 약간 과도하게 왔고,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도 뭐 유상현 총경이나 오셨을 때 되게 아는 체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앞에 카메라 기자가 있으면 거기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자들을 통해서 그 앞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이 현장 상황을 너무 잘하는 거죠, 보니까. 계획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셌는지 뒤에 있던 비서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들이 제압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살인을 느꼈다라고 좀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네, 현장에 있던 분 그리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들었던 박성중 대변인 목소리 듣고 왔는데, 장가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 건 60대 피의자, 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많은 분들 관심이 있어 하지 않습니까? 피의자 관련 내용 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요. 이 피의자는 김모 씨고 66세, 66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직업이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범행 6일 전에도 원룸 매매를 중개를 했다고 하고요. 이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 경력만 24년 차고 2012년부터는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봤는데요. 네. 이곳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이 피의자가 운영하던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장 영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문에는 신문이나 공과금 청구서가 쌓여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그 부동산에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 경찰에 체포된 후 모습을 드러낸 이 피의자, 과연 취재진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에 묵살거리자 범행 계획하셨나요? 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저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인데, 일단 본격적인 경찰 조사 시작되니까 입을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격상으로 약간 소심한 사람 같습니다. 아까 장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일시라든가 장소에 대한 질문부터 보다는 오픈형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개방적인 형태에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좀 풀어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긴장했다 하더라도 요 조사가 시작되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조사 받은 내용이 논리적이나 그런 부분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말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궁금한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주변 분들 얘기를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심한 사람이고 대화 나눠보면 조용한 스타일이다. 뭐 다들 충격이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힘든 사람한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다. 정치적인 언행하는 걸 들은 적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좀 평범한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가장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 피의자 김 씨가 아직 특정 정당의 소속인지 아닌지 뭐 당원인지 배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억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답니까? 오늘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테러 동기 등 범행의 모든 과정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민주당은 경찰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공식 언급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에 이 피의자가 가입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책임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얘기나 의혹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원영섭 단장님,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민주당원이냐, 국민의힘 당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왔느냐, 뭐 굉장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이
보도대로라고 하면 중앙일보 보도라고 했나요? 민주당원이었다고 하면은 왜 민주당 대표를 이렇게 습격을 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뭐 비명계라든지 친명계라든지 뭐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또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가정적으로 설명할게요. 가정입니다. 예. 만약에 좀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웠다고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반항심 같은 게 생기실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가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정당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무적으로 굉장히 이게 불똥이 여러 갈래로 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수사기관도 정확하게 확인되는 내용을 신중하게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 이런 분들이 가끔 뭐 정치인들한테 테러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심심치 않게 왕망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극단적인 부분은 이제 이럴 수 있죠. 가정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좀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원당장님 말씀처럼 그런 형태의 경우도 가능한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망상적인 장애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여기 나는 이재명이다라는 그 완강 같은 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마치 지지자인 척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행동이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걸 가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 경찰 조사 결과 마약류나 투약한 적 없고 예, 없습니다. 정신병력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갈 기자. 그런데 이 피의자가요 한 달 전에도 이 대표한테 접근했던 모습이 일단은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네, 한 번뿐이 아니라요. 몇 차례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13일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났는데 간담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차량을 타고 떠난 직후 영상을 보게 되면 차량 옆에 파란색 왕관을 쓴 남성이 짧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도요.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도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왕관을 쓰고 다녀서 목격자들은 열혈 지지자인 줄 알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뭐 한 달 전부터 쫓아다녔다. 그 흉기를 뭐 상의에다가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계획 범죄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완전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인터넷에서 이제 흉기를 구입했고요. 거의 흉기의 살상용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그 언론에 이제 2번 정도 이재명 대표 행사에 참여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카메라에 안 잡혀서 그렇지 또 몇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정말 좋아서 따라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제의 어떤 그런 피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제 그건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동선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간 포착을 해서 취재인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칼 가지고 뭐 흉기 가지고 뭘 할 때 어느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 부위를 겨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인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이제 그 부분을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살인죄에 있어서 이제 계획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굉장히 또 형량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뭐 선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살인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이 될 거고요. 형량은 굉장히 중한 형량이 선고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 범죄 심리 전문가시니까요. 이 피의자 지지자인 척, 뭐 여기 왕관에다가 내가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총선 승리 뭐 200석 이런 것도 달고 다니면서 완전 지지자인 척인지 지지자인 척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지자인 척 같이 했는데 이렇게 몇 차례나 계속 진거리에서 뭔가를 시도했다는 모습,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 거리에 문제가 있죠. 사실 치명적인 것을 할 공격은 사실은 찌르는 겁니다.
베는 거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베는 것과 찌르는 것에 대한 고의성이 좀 있거든요. 찌르는 게 더 고의성이 있다. 예, 바로 목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예. 베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포트 대사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서도 베는 거 부분은 형량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정한 어떤 부위를 공격해 들어갔다는 건 사실은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지근거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지자인 척하는 행태가 반복해야지 근접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형태로 심리적으로는 좀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이 살인 미수 혐의 이 피의자한테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럼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르면 오늘이요. 중점적으로 뭘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10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살인에 있어서 이제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살인은 대개 이제 원한이랄지 아니면 우발적인 감정 싸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계획된 범죄고 더군다나 야당이란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 아니면 어떤 확신 이런 거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조사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배후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냥 배후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나칠 건 아니고 네. 과연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도 경찰에서는 한번 수사를 좀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긴급 의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내용 들어온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총선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어떤 대표가 아무래도 한 뭐 2주 정도는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지금 굉장히 총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을 들어가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관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의총의 결의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수사로 진상 파악하라라고 지시했고 여야도 한 목소리로요 정치 테러다라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의 빠른 회복 기원했는데 관련 발언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에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사건 직후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장님,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 위문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위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이런 이제 테러라는 거는 현대 그 정치가 배척해야 될 그런 명확한 그 나쁜 행동입니다. 근데 공화주의, 뭐 공화국의 정치라는 게 그 이겨도 죽이지 않고 져도 죽지 않는 거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말로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이 하지만 말싸움을 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인 거예요. 현대 정치는. 네. 그거를 마치 뭐 말싸움 해가지고 말이 안 되네, 뭐 되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시 흉기를 들고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현대의 정치를 야만으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전근대 행위로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중요하지 않고 네. 모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규탄을 해야 되고 뭐 그 전에 이제 단식이나 이런 거는 뭐 단식 코스프레니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단식이니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비습된 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그 동병상련을 느끼고 위로를 하고 위문을 하는 게 저는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하시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장가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원래 참석하려고 했는데 뭐 특검법 때문에 불참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불참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야당 지도부 모두 불참을 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피습에 여의도 정가가 지금 거의 올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신년 할애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었죠.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2개월 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불발되게 됐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이 2+2 협의체 회동이 어제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모든 지금 정치 행위가 거의 올스톱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위로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하겠다, 선언하겠다 이번 주로 예고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신당 창당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조금 언급을 회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이렇게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원래 내일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랬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테러 행위로 인해서 아마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예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 이 부분은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쾌유하는 어떤 그 회복하는 속도를 보고 그 다음 정치 일정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인해서 뭐 멈춰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워낙 이제 본인께서 의지를 이미 굳히셨다고 지난 연말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로 인해서 어찌 보면 중단돼 있기는 하지만은 뭐 다시 아마 물밑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있죠. 이 비명계죠.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원칙과 상식 행보에도 일단은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설주환 부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들을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그 위중한 상황이긴 한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늦춰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오늘 입장 발표를 하기로 했었었죠. 하지만 뭐 저도 어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만은 어떤 말 하시던가요? 뭐 본인의 정치의 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본인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당 운영을 하실 때 나서야 어떤 당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총선에 대비한 어떤 내용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병상에 계신데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뭐 서로에게 좋지도 않고 그렇죠.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눈살 찌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어떤 정치 일정 등이 조금 연기가 될 것이고요. 예. 뭐 본인들은 뭐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친명계 의원입니다. 5선 안민석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이 대표의 피습이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명분은 반 이재명이었잖아요. 예. 다른 깃발이 없어요. 국가 사회적인 아젠다가 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싫어서 내가 제3의 길을 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 신당 만드시면서 어떻게 계속 이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오늘로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잦아들 수밖에 없고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바람이 있어야지 배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이 있어야지 배가 배를 띄우는 것이죠. 네. 그죠? 신당은 불가능해졌다. 예. 그래서 신당 불가능해졌다. 안민석 의원님 맨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일각에서 지금 이런 발언이 지금 상황에서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상황에 매우 부적절한 그 발언입니다. 지금 저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정치권에서 지금 다 자제를 하고 어떤 이 이재명 대표의 회복만을 바라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가장 큰 바람이지 이걸 이때다 해가지고 저렇게 어떤 저 내용도 어떤 통합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를 어찌 보면 내부적인 어떠한 개혁이라든지 쇄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피습으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신당이 불가능했다라는 발언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는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신 거겠지만은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러한 테러, 피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좀 속보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부산경찰청에서 이 60대 피의자 있지 않습니까? 습격했던 여기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지금 소식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부산경찰청에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피의자가 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왜 그랬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주요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는 이번 범행이 단독 범행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계획 범죄를 수사 중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피의자 당적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기다려달라, 지금 절차에 따라서 천천히 확인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를 가지고도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요. 우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흉기를 좀 외형을 변형했다, 이런 경찰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현재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흉기의 외형을 변형했다는 건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올 법하고요. 일단은 나왔습니다. 당원 당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찰 쪽에서도 지금 뭐 각 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당원이 맞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나오면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장가 기자, 그리고 일단 돌아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로부터 뭐 계란을 맞을 뻔했다든가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사실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80대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란을 투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는요. 유세 중에 누군가 이 철제 그릇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뭐 치킨 먹던 그릇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 지역 주민으로부터 계란 봉변을 당했고요. 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시민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많은 봉변을 지금까지 당해왔고 어제는 테러까지 당한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뭐 계란 던지고 그릇 던진 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처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작년 3월에요.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상해서 날계란 던진 남성, 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라. 그렇죠. 이제 처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면 이제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22년 인천 계양에서 이제 보궐선거할 때 그때 뭐 치킨 뼈 해가지고 철제그릇 던져가지고 그때 상당히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 뭐 형량이 너무 높다 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역시 똑같이 집행유예 선고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참작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성주 참외 농가에 갔을 때 그때도 10대가 계란을 투척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뭐 민주당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인에게 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낸 게 좀 경각심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뭐 계란 투척을지 이런 정도는 사실 이제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이번 테러 사건은 완전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계란 투척이 됐건 아니면 이런 테러가 됐던 이런 일이 이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경찰의 대비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 얘기 들었다시피 이재명 대표한테 유독 이런 좀 많이 봉변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어떤 이런 피습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대국민들 아니면 대시민들을 만나면서 접촉하는 어떤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유독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분석도 해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그 현장 어떤 중심,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킨십을 어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본인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위험에 조금 더 노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요. 보면 이제 총선 앞둔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미칠 수밖에 없는데 원영석 단장님, 일단은 예전에 보면 지방선거 유세 도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이었던가요? 테러를 당한 여기 자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커터칼 테러를 당하고 뭐 대전 선거 관련 상황을 물어본 게 굉장히 컸습니다. 대전 어떻게 됐죠? 이런 게 좀 유명했었는데 한나라당이 분리했던 판세가 이걸로 통해서 좀 평가가 뒤집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번 뭐 굳이 분석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동정 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동정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떤 경우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기 아주 그 급소인 모기 피습당한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정무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정무적으로 좀 과도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안민석 의원의 발언 같은 것도 이거를 어떤 정무적인 발언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효과로 또 국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마치 그 지지세를 집중시키는 대로 과하게 활용한다. 저는 뭐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관심 갖는 이유 하나가 이 대표가 이제 병상에서 다 쾌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기다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은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 보세요? 아무래도 기대하세요? 통합을 아마 테마로 하는 아마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본인의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해서도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이 총선에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 당부를 할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빨리 대표로서 복귀를 해서 아마 이끌어 가겠다. 대신 어떤 당의 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아마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대표가 좀 재판을 일주일에 2-3번씩 받는데 사실 다음 주 월요일도 재판이 사실 하나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연된 거고 뭐 그 이후로 좀 1-2주 정도 더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 좀 나오고 있습니다.